지상으로 네, 반갑습니다. 바른미래당 제52차 원내 정책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엉터리 정책으로 경제를 망친 데 이어서 일본과의 경제 전쟁까지 중구난방 대응으로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한일 경제 전쟁에서 우리의 목표는 명료합니다. 한일 감정 고치가 목표가 아닙니다. 가장 신속하게 사태를 수습해서 우리 국민이 입게 될 고통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해법은 내놓지 못하고 국민의 반일 정서에 기대서 아무 말 대잔치나 벌이며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서울 중구청장이 명동 일대에 일본 반대 현수막을 무더기로 내걸었다가 국민의 빈축을 산 사건은 결코 기초단체장 한 사람의 일탈행위가 아닙니다. 한일 갈등 해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불매운동에 묻어가며 반일 감정이나 선동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한심스러운 민낯을 중구청장이 대신 보여준 것입니다. 남북 경협으로 일본을 이기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도쿄 여행 금지와 올림픽 보이콧을 운운하며 분풀이와 사태 수습을 구분 못하는 민주당 지도부의 행태가 중구청장과 얼마나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일본 아베 정부의 도발을 단기적으로 좌절시킬 수 있는 방안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바탕으로 부당한 경제 보복을 철회하라는 국제적인 압력을 조직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한일 갈등 확산이 총선 득표에 도움이 된다는 연불보다는 제밥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당리당략이 아니라 국익을 지키기 위한 외교적 해법 마련에 집중하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문제 해결을 위한 진지한 고민은 끝내 외면하고 무책임한 반일 선동을 지속한다면 가까운 장래에 반드시 역풍을 맞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가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불공정 주식거래 의혹에 대해 혐의를 발견하지 못한 채 조사를 끝냈다고 합니다. 공식적인 발표를 지켜봐야겠지만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한국거래소는 다주기 부실 조사를 벌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미선 재판관 부부는 내부 정보를 활용하지 않았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수상한 거래로 주식 투기 의혹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 2,700억 상당의 건설 수주 공시 직전 집중 매수한 건설회사 주가가 폭등하여 거액의 시사 차익을 얻은 사건을 어떻게 운으로 돌릴 수만 있겠습니까? 한국거래소의 이미선 재판관에 대한 혐의 없음 판단은 한국거래소의 무능을 확인해주는 것일 뿐 이 재판관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진실규명 책임은 이제 금융위원회와 검찰의 몫이 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검찰은 정권의 눈치를 살피지 말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엄정한 조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은 두 기관이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얼마나 잘 지키는지 국민과 함께 예의주시하겠습니다. 지난 6일에 헤어진 여자친구를 찾아가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동안 데이트 폭력을 비롯해서 스토킹 범죄가 살인까지 이어지는 사건이 종종 발생을 했고, 이와 관련해서 스토킹 범죄 처벌법도 저를 비롯해서 여러 의원들이 발의를 한 상태입니다. 이 법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조속한 스토킹 범죄 처벌법에 통과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름철 아파트 정전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노후 변압기의 교체가 서두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인 폭염으로 전기 사용량이 늘면서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정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고양시 행신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이틀 연속으로 정전이 반복돼서 3,000세대가 넘는 주민들이 폭염에 고통을 당했습니다. 최근 여름마다 오래된 아파트에서 정전 사고가 급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설비 자체가 노후화돼서 고장 확률이 높고 거기에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변압기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에어컨을 보유한 가정이 많지 않고 또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전제품이라고 해도 냉장고, 세탁기, TV 정도에 불과했는데 최근에는 에어컨 사용량도 급증하고 전자레인지, 건조기, 공기청정기, 식기세척기 등 전기 제품을 사용하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전기 사용량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지어진 아파트는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감안해서 용량이 큰 변압기를 설치하지만 예전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변압기 용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전이 발생한 아파트 대부분이 한전이 관리하는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노후 아파트를 중심으로 정전이 자주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한 바가 있고 전력 설비의 설계 수명을 정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도 발의한 상태입니다. 최근에 한전 사장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수명이 지난 노후 변압기와 용량이 부족한 변압기를 교체하는 데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변압기 교체에는 물론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만 아파트 주민들은 사고가 나기 전까지는 전기 설비를 교체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정부와 한전은 주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노후 변압기 교체 시에 50%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양시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난해부터 지자체 차원에서 노후 변압기 교체 예산을 마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내 전력 설비는 한전 소유가 아니라 주민들의 소유인 만큼 주민들 스스로 관심을 보여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명이 지난 노후 변압기와 용량이 부족한 변압기를 제때 교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수출무역 관리령 개정안을 본격적인 수출 규제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국산화율이 낮은 탄소 섬유와 불화수소 등 화학 물질이 수출 통제 우려 품목에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어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가정이지만 우리나라의 소재 부품 개발을 위한 원천 기술 경쟁력이 높았다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가 우리나라에 큰 타격이 되지 못했을 것이고 일본이 함부로 경제 도발에 나서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산업 및 연구 현장에서는 소재 부품 국산화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등 주력 산업용 소재 부품의 경우에는 대기업을 위한 연구라는 오해 그리고 경제적 단기 성과만을 우선하는 풍토로 국가 연구개발의 우선순위에서는 밀려나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이라도 원천 기술을 키우는 R&D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R&D에도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무제와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 그리고 화학물질관리법 등 관련법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R&D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의 산정기간 확대와 함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걷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일본 경제보복 사건을 계기로 정부에서도 화학물질 관리 심사기관을 단축하는 등 규제 완화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화평법 등을 개정해서 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기간을 75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화학물질 안전보고 심사기간도 기존 평균 54일에서 30일로 단축하겠다는 등의
심사기간 단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체와 연구 현장에서는 이같이 심사기간만 단축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실제 심사 내용인 신규 물질 증명 테스트, 활성 평가, 외부기관 컨설팅 등을 현행대로 진행할 경우에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심사 준비가 필요합니다. 결국 현재보다 비용과 인력이 더 많이 드는 고비용 구조로 변경되는 계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소재 개발을 위한 실질적 대책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신규 물질 증명 테스트나 독성 평가 등의 심사 내용 중에 불필요한 심사는 과감하게 줄이고 또 불필요한 심사 내용들을 산업 및 연구 현장의 실정에 맞게 현실화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취지에서 저도 이른 시일 안에 연구 현장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화평법과 화관법의 관련 개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당국에서도 이런 현실을 잘 감안해서 연구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법 개정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당 더불어민주당에서 도쿄올림픽 보이콧을 시사하는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일본 경제 침략 대책 투표위원들이 도쿄올림픽 보이콧 관련 발언을 했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조만간 당정협의에서 도쿄올림픽 보이콧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일 여당의 주장대로 도쿄올림픽 보이콧이 결정되어 우리나라의 올림픽 출전이 불발된다면 이는 일생을 걸고 올림픽을 위해 노력해온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의 꿈을 무참히 짓밟는 것입니다. 작년 평창올림픽 때 갑작스러운 남북 단일팀 결성으로 공정한 출전 기회를 박탈당해야 했던 선수들의 눈물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또다시 잘못된 결정을 반복하려고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더구나 이 와중에 지난 7월 24일 통일부는 북한 측의 도쿄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과 합동훈련을 위한 실무 협의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앞뒤가 안 맞는 정부 여당의 행태가 어처구니 없음은 차치하고라도 전 세계인의 화합을 위한 올림픽 행사에 시종일관 북한 발화기식 이벤트를 들이대는 정부의 행태를 보고 국민과 국제사회가 공감해주고 지지해줄지 의문입니다. 지금이라도 정부 여당은 스포츠 축제와 정치적 사안을 연결 지으려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접어두고 국가대표 선수들이 선전하길 바라는 국민들의 간절한 소망을 반영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정책과 다른 당내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손학규 대표의 견강구걸과 도를 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전 혁신위원장 주대환 이분의 거짓말 당연히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처음부터 특히 저와 유승민 전 대표는 이 사람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혁신위원장 되는 것에 상당히 걱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처음부터 자신이 혁신위원장 되면 손학규를 퇴진시키겠다 이런 조건을 걸고 우리 측에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는 혁신위원장이 된 다음에 저렇게 이상한 일들을 행해온 것입니다. 그런 거짓말에 대해서는 손학규 대표가 주대환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자신의 수하인 사람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유승민 전 대표는 분명히 공개적으로 자신은 그런 적이 없다,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오히려 소통합, 대통합하는 정계 개편에 대해서 혁신위에서 할 말이 아니다라고 표현했다고 분명히 증언을 했고, 그 함께 있었던 하태경, 이해훈 의원도 그것에 대해서 확인해 주었습니다. 주대환 혼자 그게 아니라고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유승민 대표는 주대환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하도 유승민 대표를 만나고 싶다고 하니까 하태경, 이해훈 의원이 뭔가 좋게 일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좀 만나달라고 간청을 한 것이고,
귀환을 믿지 않았던 유승민 전 대표는 그래서 하태경, 이해운 의원을 함께 데리고 나가서 옆에 동석을 시켰던 것입니다. 녹음을 할지 도대체 어떤 거짓말을 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어저께 나경원 원내대표가, 한국당 원내대표가 했던 얘기에 대해서 유승민 전 대표는 만났거나 이야기를 나눈 적조차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주대한 문제에 대해서 하태경 의원도 자기가 한 얘기다, 손학규 퇴진 문제는 자기가 한 얘기다라고 했고, 또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어제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학규 대표는 그를 잡아다가 유승민 전 대표와 저희들, 이 당을 사랑하고 있는 저희들을 정말 뭔가 이상한 정치 공작을 하는 사람으로 몰면서 당을 나가라고 종용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민평당하고 합치고자 했던 분들, 손한계 의원님들과 손학규 대표입니다. 박주선 전 대표께서도 민평당 의원들 자주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민평당과 바른미래당의 합당에 대해서 논의를 해왔고, 손학규 대표도 거기에 동의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해서 조선일보에 난 적이 있었습니다. 의총 때마다 제가 손학규 대표한테 그걸 밝히라고 수차례 요구를 했음에도 거기는 묵묵부답입니다.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또 최근에 지금도 민평당 의원들과 우리 당의 손학규 의원님들은 그런 합당, 개편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하고 본인들도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손학규 대표가 정말 정상적인 당의 대표고 지도자라면 도대체 그분들을 나무래야지, 그래서 어떻게 있지도 않는 사실을 가지고 경강부회하면서 여기다 걸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럴 거면은 모두 모여서 끝장 토론하고 누가 옳은지 그른지 정말 온천하에 정말 우리 다 공개하길 저는 주장합니다. 하다 안 되니까 이제 하태경 최고위원 징계해서 최고위에서 최고위원직을 박탈하고 4대4 이렇게 반대와 찬성을 4대4로 나눠서 본인 자신이 대표로서 모든 걸 결정하려고 한다는 그런 루머까지 돌고 있습니다. 정말 봐도 제가 태어나서 이런 정치는 처음 봅니다. 2002년도 이해창 총재 나왔던 그 대선 때 감옥에 있던 사람 끄집어내서 수사관으로 둔갑시켜가지고 했던 그 정치 공작, 제가 머릿속에 기억 남는 건 김대엽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뛰어오른 거 정말 우리 당으로서는 수치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혁신이 아닌 자동 상정되는 당규에 규정해놓은 당규도 무시하고 당은 당규에 의해서만 당을 운영하겠다고 국민한테 약속해놓고 모든 것을 뒤집고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한 손학규 대표는 더 이상 대표로서 자격을 인정해주기가 어렵다. 바른미래당은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중도에 그런 기치를 걸고 국민한테 약속하고 작년 1월 18일 안철수 유승민 안철수 두 전 대표가 국민한테 약속하고 만든 그런 당입니다. 그 당을 흔들지 마시고 그동안 좀 쉬게 해드리라고 집을 빌려드렸더니 이제는 마치 자기 집인 양 집주인을 쫓아내려고 하는 그런 태도는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쓰셨던 이부자리 다 내드릴 테니까 원래 계셨던 곳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일부 언론에 의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중 법무부 등 부처 장관과 금융, 공정, 방통위원장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한다고 합니다. 이미 확실시 되는 바 조국 전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하는 그 개각은 문 대통령의 조국 사랑을 재확인하는 것 외에 아무런 의미도 찾을 수 없는 하나만한 개각이 될 것입니다. 인사 참사의 주역인 조국 전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영전시키고 무능과 무책임을 날마다 입증하고 있는
외교 안보 라인은 그대로 유임시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우습게 알지만 그래도 국회는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철저한 검증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가 왜 문제인지 저희 바른미래당에서 분명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더 이상 발언하시는 분이 안 계시면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십시오.